한반도 평화경제포럼. 네, 반갑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제포럼 연구실장 강미연입니다. 지난 2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 관련한 주제로 저희가 긴급 정세 분석을 한 후에 또 3주 만에 오늘 또 이렇게 긴급하게 뵙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속보로 들은 소식일 텐데요. 남북 통신선 재개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이 오늘 통신선 재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한범 박사님 모시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박사님 그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없는 돈에 마이크도 구입했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돈 없는지 몰랐네요. 예. 돈 없는데 무슨 포럼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고. 그래도 이렇게 긴급하게 소식들은 또 전해야 되니까요. 좋습니다. 네, 예. 그 오늘 남북 통신 연락선이 오늘 10시에 복원이 네, 됐다는 예. 소식을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오전 10시를 기해서 오늘이 사실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입니다. 7월 27일.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날을 잡은 것 같고요. 10시를 기해서 끊어져 있던 남북한 간의 연락 채널이 복원이 됐다라고 청와대에서 직접 발표를 했고요. 그 이전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런 사전의 징후를 보도를 한 적은 있습니다. 몇 군데에서. 그러나 이제 지금 남북 관계가 상당히 교착 상태에 있었고, 또 지금 2일날 그랬잖아요. 정치국 회의에서 북한의 중대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와중에 뭐라 그럴까,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좀 전격적으로 제기가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왜 단절이 되었던 거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6월달에 그 김여정 부부장, 김여정 부부장 하면 이제 지금 이제 느낌이 싸나워요. 2018년 평창 때는 평화의 사도였는데 그동안은 싸나운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2018년 6월 8일날 조선중앙통신이 김영철과 당시 이제 당중앙위 부위원장, 그 다음에 김여정 부부장이 이 대남 관계 회의를 열었고, 그래서 남북 관계를 대적 관계로, 적과의 관계로 전환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적대 행위를, 적대 관계를 순차적으로 높일 건데 우선 남북 연락 채널을 끊겠다라고 예고를 했고, 바로 다음 날 6월 9일 날 12시를 기해서 남북 한간에 있던 기존의 모든 연락 채널을 단절했고, 그러니까 오늘 7월 27일 10시까지 한 번도 채널이 열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명분은 남한의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이 채널을 끊었죠. 그러면 한 1년 만에 이제 다시 연결이 된 건데, 그렇죠. 남북 통신 연락선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4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있던 연락선, 그 다음에 동서에 남북 군통신선이 있어요. 그리고 남북 통신 시험 연락선이 있고 3개죠. 마지막은 청와대하고 북한 노동당 본부청사의 김정은 위원장 사무실하고 연결되는 그러니까 한 라인이죠. 요 4가지가 있고, 근데 4가지지만 선은 꼭 4개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동서의 군통신선은 광 케이블이 각각 3개씩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는 직통 연락선, 그 다음에 하나는 팩스, 하나는 예비선. 그러니까 뭐 4개의 채널이라고 그러지만 4개는 아닌 거죠. 굉장히 꽤 많죠. 그럼 그동안에 다 끊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복원이 되긴 했는데, 이 끊어진 상태에서 그러면 연락을 어떻게 해왔던 거죠? 그렇죠. 만일에 다 끊어졌다면 서로 열자고 어떻게 연락을 해요? 텔레파시로. 그럴 수가 있겠죠. 이심전심으로. 어느 상황에서 전쟁을 하더라도 비밀 채널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도 연락선은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공개적으로는 끊어지지만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다 통한다고. 그러니까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든 연락하잖아요. 연락이 끊어져도. 그렇죠? 그럼 저희가 모르는 그러니까 엄청 깊은 애정 관계가. 근데 그 어떤 영화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 우연은 필연. 필연적인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동안도 사실은 연락은 했던 거죠. 그러나 공개적으로는 이제 공개하거나 표명하기 어려운 합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예를 들면 지난해 6월 16일 날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했거든요. 네네. 그때 6월 15일 날 그 당시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안보실장이 방북하겠다 특사로 이런 연락을 했다고 북한이 먼저 공개했어요. 근데 6월 9일 날 모든 채널을 끊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후에 연락을 어떻게 했겠어요? 다 연락할 채널은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 다행이네요. 네, 이번 그 재개가 남북 정상 간의 합의라는데요. 청와대 말입니다. 4월 계기로 네. 여러 차례 친서가 오고 갔다고 그랬고요.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제 그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미국을 방미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전후로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가 있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 4월부터 친서가 오고 갔고 이렇게 볼 수 있죠. 4월에 친서를 보내고 김정은 위원장 오고 갔고 네. 5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 했죠. 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바이든 대통령 만나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서로 의사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간의 협력, 네. 그 다음에 한국의 관여를 지지한다 이런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보고 문제를 풀어라, 내가 지지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박지원 국정원장 얘기로는 그때 이미 또 친서가 뭐 의미 있는 대화가 그럼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과 의사소통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의사소통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북한하고 의사소통한 거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번에 연락 채널이 열린 거니까 갑자기 열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긴 흐름 속에서 이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던 거고 그 결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네. 이 건과 관련해서 북한에서도 즉각적으로 보도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예, 북한도 즉각적으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를 했고 그 내용에 그 남북 정상 간의 순회, 네. 남북 정상 간의 합의로 열었다라는 얘기를 또 그대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그 명령과 의지에 따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회성으로 볼 수가 없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6월 중순에 노동당 전원회의 네. 제8기 제3차 전원회의를 열어서 그때 분명히 이렇게 말했거든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해라. 그리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복귀를 해보면 그때 이미 이 대화 분위기로 전환하겠다라는 결정을 사전에 한 거다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올해 들어와서 큰 흐름으로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마지막 기회를 알겠다. 네.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플러스 재개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동안 끊임없이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합의라기보다는 올해 들어와서 또 길게 보면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고 이 교착 국면을 풀기 위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누적된 어떤 일련의 프로세스의 결과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 남북 관계가 좀 경색 국면이었는데 이런 뭐 통신선 복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저희가 뭐 기쁘게 좋은 소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이면에 뭔가 다른 이면에 다른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이걸 진정성 있게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뭐냐면 일단 이런 상황이 벌어진 환경을 보면 일단 한국 요인을 먼저 보면요. 문재인 정부는 이제 임기 말입니다. 네. 지금 한 10개월도 안 남았죠? 아마 10개월 남짓 남았고 그 다음에 국내 정치는 이제 곧 대선 국면으로 접어 들어갑니다. 9월, 10월, 11월 되면 이미 이제 각 당의 후보가 뽑히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올 가을까지가 사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 골든타임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평화 프로세스, 왜냐하면 이 시기를 넘어가면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기간 동안 노력은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 정부, 문정부 입장,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실 상당히 이 성과 도출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정권 차원이나 아니면 한반도 평화에도 모두. 두 번째,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이 비교적 조용히 있죠. 핵실험 ICBM 발사 안 하고. 그러나 그동안 패턴을 봤을 때 북한이 무한정 참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계속 흘러가면은 사실은 뭐 미국이 큰 불만은 없겠지만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상황을 악화시킬 전략적 도발, 흔히 벼랑 끝 전략이라고 하는 이런 도발을 끊임없이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 상황을 만일에 악화된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미국도 도움이 안 되죠. 만일에 문재인 정부를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제 대선 국면이고 내년 상반기 5월이죠. 정권 교체가. 그럼 정권 교체가 바로 남북 관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내년 중반 이후나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북한이 참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도발을 하게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 관리 비용이 너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문재인 정부도 이 시기를 놓쳐야 되지 않고요. 더욱 중요한 건 북한입니다. 지금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본인 입으로 식량난을 얘기했고 식량난을 얘기했는데 지금 식량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 수해 때문에 식량난이라고 그랬는데 올해 봄에는 보리장마라 그래갖고 해가 안 떴어요. 근데 그동안 또 이상고온 현상으로 작물이 타들어갔어요. 그 다음 이번 장마 때 비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이제 또 가뭄으로 들어가요. 근데 8월 9월이면 태풍이 오는데 태풍 오기 전에 이미 일조량 부족, 이상고온, 가뭄으로 치명적인 농업의 타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하루가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중국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건 북한 정권으로서 아주 불안한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당장 회담에 나서야 되는 가장 시급한 주체는 바로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은 그냥 시간 지나면 어쩔 수 없네, 뭐 성과 없네 이 정도지만 김정은 위원장 체제는 시간이 갈수록 체제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 정부, 그렇다고 북미 간에 신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한국 정부가 필요해요. 근데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를 이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내년 넘어가죠? 대선 기간에 뭐 북한 문제 관심이 있겠어요? 그럼 내년 5월에 새 정부 출범하는데 그럼 또 넘어가죠?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북한이 1년을 기다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인, 특히 북한 요인과 이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 재개된 의지가 결합이 돼서 지금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시작하겠다는, 그래야 한번 해보지 뭐라고 하는 입구가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결합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유치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그러면 북의 이 내부적인 상황이 되게 좀 긴급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면 북이 먼저 뭔가 재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을 한 건가요? 어떻게 전개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미 이렇게 봐야죠.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이후로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안 하고 있어요. 한반도 정상회의에 나섰는데 실패했죠, 트럼프하고는. 근데 그 이후에도 전략적 도발은 안 해요, 지금. ICBM 핵실험. 그러니까 확보된 핵 능력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해서 남북관계, 북미관계에서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아직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대화를 원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미 영변 핵시설까지는 내놨어요. 근데 미국이 뭘 줄지 아직 대답을 안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는 준다고 해놓고 안 준 거고, 바이든 대통령은 뭘 줄지를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북한은 협상할 생각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북미 간 협상을 부지런히 주선하고 견인해 왔거든요. 요 그림입니다. 그럼 이 그림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를 4월달에 끝냈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4월달에 친서가 오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북한은
뭘 줄지가 불확실하니까 계속해서 뭘 줄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라는 입장이었는데 미국은 구체적으로 뭘 줄겠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한 적은 없어요.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지금 상황을 관리하고 지금 주선을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수단은 바로 북미 관계 개선. 그 다음에 경제 회복에서 남북 관계가 핵심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일정 정도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속 이 남북 연락 채널을 끊을 때 분명히 김여정과 김영철의 명분은 뭐냐면 이제 명분은 대북전단이었지만 이제 남북 관계는 대적 관계다. 적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시 복원했어요. 그럼 뭐예요? 적과의 관계가 아니란 얘기죠. 이제 대화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북한의 의지는 대화하겠다.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까지는 지금 이제 문을 연 겁니다. 네, 이렇게 대화의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것은 남북 관계가 좀 더 좋은 관계로 진전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안 되면 화상회의라도 하자. 그리고 지금 통일부에서는 화상의 시스템을 다 갖춰놨어요. 자, 2018년, 19년 때 실무회담하고 정상회담 한 거 아니죠? 그냥 바로 파격적인 정상회담 했죠? 남북 정상회담 3번 했죠? 4.27, 5월 26일, 9월 평양. 그 다음에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4번 만났어요? 1년 반 동안. 1년 반도 안 되죠? 4월부터 6월이었으니까. 그 다음 북미 간에는요. 그 시간에 6.12 싱가포르, 2월 28일 하노이, 그 다음에 6.30 판문점 정상회동. 북미 간에는 1년 동안 3번 만난 거예요, 정상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한반도 2018년, 19년 한반도 정상회견은 다 탑다운 방식의 정상회견이었어요. 그럼 이번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이 충분히 가능하고 남북 정상회담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북한이 코로나로 워낙 힘들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화상을 통한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왜? 이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탑다운 방식의 정상회의로 전환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실무회담 어쩌고 이런 것보다는 파격적인 남북 화상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고 그럼 그 다음에 북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실무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뭐 남북 간에는 화상 형식이라도 아마 정상회담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북미 관계도 많이 또 그러면 진전이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하루가 급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파격적인 빅딜은 어렵겠지만 양측 다 북한은 돌파구가 필요하고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럼 북한을 관리해야 되죠. 그러려면 양측이 실무 협상을 열고 분위기를 완화하는 쪽으로 흐름을 이끌어가는 게 양측에 모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꼭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남북 관계의 파격적인 진전 그리고 이걸 통한 북미 관계의 견인의 동력의 마련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서 다시 한반도 평화협상을 가동하자는데 남북한 간의 합의, 정상 간의 합의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는 빅딜보다는 실무적인 실용적인 합의를 추구하겠다. 스몰딜. 그럼 스몰딜은 사실 실무진이 만나서 미리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북 화상 정상회담, 북미 실무 비핵화 협상,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왜냐? 바이든 대통령은 북미 간의 스몰딜 상황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제일 좋은 시나리오 이겁니다. 남북 화상 정상회담, 북미 비핵화 실무회담, 그 다음에 북미 간의 스몰딜, 북한의 핵능력을 동결시키고 축소시키는 최초의 합의를 통한 북미 정상회담. 이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안정적으로 이게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좀 그대로 좀 실현되기를 개인적으로 되게 바라는 마음이고요. 근데 또 조금 우려스러운 게 지금 좋은 메시지가 오고 가고 있긴 하지만 8월에 당장 한미 군사 연습 훈련 같은 것도 지금 계획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또 그와 관련된 뭐 도전 요인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한미 군사 연습은 사실은 명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한미 군사 연습은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번에 8월에 하는 한미 군사연습은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이 북한의 위협적인 훈련이 아니에요.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애가 자전거 사달라고 마음속에서 엄마한테 말은 안 하고 밥을 안 먹고 막 반찬 투정으로 때를 써요. 근데 엄마가 계속 반찬만 바꿔주면 애가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죠? 네. 그 한미 군사연습은 사실은 북한에게 명분이에요. 이미 코로나 상황에서 거의 2년 동안 정상적으로 치러지지도 않고 있고 북한에게 위협적이지도 않거든요. 만일에 본질 문제, 남북관계, 북미관계에서 신뢰가 쌓이면 적정 수준의 한미 군사연습은 북한이 충분히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자꾸 북한이 뭐 대북 적대시 정책을 적대시 정책 처리하면 먹을 거 생기나요? 당장 쌀이 들어오고 기름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군사연습이 결정적인 걸림돌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꼬이면 그걸 명분을 삼겠지만 다른 문제가 풀리면 그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양측 다 적정 수준에서. 네. 오늘 오전에 이 속보가 나가면서 그 남북 경협 관련한 그 주가들이 되게 엄청 또 뛰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게 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되게 클 것 같아요. 어떻게? 당연히 보시나요? 크죠. 우리는 모르지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 있죠. 한반도는 우리가 매일 중력처럼 체감을 못 하고 있어 그렇지. 이 안보 리스크가 항상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국 경제의 모든 비용은 지금 안보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남북이 대화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적으로 이게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에 숨통이 트이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이 미사일 한번 발사하면 어떻게 돼요? 이 숨어있는 리스크가 현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갑자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남북 관계가 적어도 정상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좋은 상황으로 가니까 당연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제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주식해요? 네, 저 종목 말해도 되나? 그 주식은 좀 민감하죠. 왜냐하면 이거 보시는 분들이 저 말 한마디에, 전문가라는 사람 말 한마디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맑음입니다. 단기적으로. 왜냐? 지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2019년 2월 말 3월 초부터 현재까지 교착 국면을 이어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착 국면이 그냥 오늘 열고 내일 닫을 게 아니고요. 말씀드렸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 대화하겠다. 그 다음에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 1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지막 기회를 살리겠다. 라고 하는 이런, 그 다음에 박지원 국정원장의 방미. 그 다음에 성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웬디 셔먼 이번에 국무부 장관의 방한, 이런 흐름.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말, 그 다음에 북한 정권의 지금 위기, 그 다음에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바이든 정부, 심지어 웬디 셔먼 부장관이 중국의 도움까지 받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큰 흐름으로 보면 이게 오늘 좋았는데 내일 김여정이 나와가지고 에잇 하고 뭐 욕하고 깨질 그럴 흐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맑음이에요. 서로 세 주체, 한국, 북한, 미국이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맑음이죠.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둘이 사랑하는 연인들이 싸웠어요. 혼수 때문에. 그리고 안 만났어요. 근데 보니까 서로 다시 또 만나고 싶어요. 야, 그리고 우리 그러지 말고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리워서 만났어요. 근데 혼수 문제는 아직 해결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혼수 문제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혼수 문제가 해결이 잘 되면 결혼하는 거고 다시 또 찌그럭버그럭 하면 또 시끄럽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맑음이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불확실한 요소들이 좀 남아있다. 그러나 만일에 이 불확실한 요소가 해결되면 이제 결혼까지 가는 겁니다. 결혼 다음에 행복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맑음, 중장기적으로는 진통.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상당한 정도로 남북관계, 북미관계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단기라는 게 예. 얼마만큼이라고 단기가 적어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말이 헌법이거든요. 6월달 전원회의 때 대화에 준비해라. 한반도 정세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겠다. 그 다음에 북한이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기라는 게
여기서 뭐 제가 일주일에다 한 달에다 두 달에다 그러면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알아서 하실 거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맑음입니다. 네. 맞답니다. 네. 자, 일단 단기적으로 막다고 하셨고, 오늘 이 신호가 뭐 일단은 저희한테는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향후 저희가 이 신호를 장밋빛으로 봐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의 일장 춘몽으로 봐야 되나요? 신호는 장밋빛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장미가 몽어리가 졌어요. 네. 날이 좋아요. 근데 장미 계절 좀 그렇죠. 짧아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내일 장미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굉장히 필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서리가 내릴 수도 있는 거고 내일부터 계속 비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까지 장미꽃도 몽어리가 졌고 오늘까지는 날씨가 맑아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아주 전지전능한 국가가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이 신이 아니에요.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본인이 직접 한번 볼까요? 지난해 10월 10일 날 당창건 75주년 기념일 날 울었어요. 인민들한테 미안하다고. 그 다음에 올 1월 달에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는 모든 면에서 목표가 현재 엄청나게 미달했다. 정확히 엄청나게. 그 다음에 6월 달 전원회의에서는 지금 식량 문제가 긴장했다. 굶주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대로 식량 가격이 안 내려요. 그 다음에 6월 말에는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남북 공동 연락처는 연락처를 열었죠.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이게 단순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어려운 건 북한이다. 근데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어려우니까 정말 협력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데도 만일에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자포자기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장밋빛인데 장미가 필 거라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안 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장미를 피게. 예를 들면 내일 서리가 올 것 같으면 비닐하우스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향후에 우리의 노력에 따라 달리는 겁니다. 네. 언제나처럼. 예. 네, 알겠습니다. 방청객이신가요? 방청객입니다. 네. 방청객. 아니 그 어떤 노력해야 됩니까? 어떤 노력? 그러니까 우리 포럼에서 기업인들이 많은데 우리 기업인들이 좀 모아가지고 이래 북한에 좀 식량 지원도 좀 하고 또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도 인도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인도적인 걸 얘기하고 있고 특히 김정은 위원 북한 본인이 이번에 VNR 발론터리 내셔널 리뷰라고 해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실직고했어요. 그 식수 접근율이 60%밖에 안 된다. 식량난이 매우 심각하다. 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처음입니다. 고난의 행군 때 처음으로 식량난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한 이후로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지금 자신들이 어렵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미 관계를 파격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려면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 백신과 식량 지원. 근데 이게 양이 대규모여야 돼요. 북한 인민들이 근본적으로 인도적 위기를 탈피할 수 정도지 그냥 신용만 해서는 신뢰관계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인도적 문제를 통해서 신뢰관계를 우회적으로 쌓을 수가 있고 물론 인도적 문제만 갖고 해결은 안 되지만 지금 상황은 북한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만일에 대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백신도 예를 들면 그냥 우리도 어렵습니다만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 상황이지만 100만 이게 아니라 한 1000만 도수다. 이 정도 되면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걸 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쌀은 충분히 줄 수 있어요. 네. 백신도 충분히 우리가 집단 면역을 달성을 하면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북한도 당장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을 견인해내는 인도적인 분야에서 어떤 신뢰를 형성한다 그러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고요. 하나만 더 여기 한반도 평양적 포럼에 말씀을 드리면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서 남북관계를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은 확고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자 1994년부터 97년까지 고난행군 때 힘들었죠.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이 어떻게 풀었어요? 바로 2000년 남북정상회담 1990년대 말에 정주영의 소대 방북 개성공단 금강산 이걸로 해결했거든요. 자 지금 더욱 간고한 고난행군을 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럼 답은 아버지한테 배운 게 뭐겠어요? 남북관계가 답이라는 거죠. 저는 김 위원장의 머릿속에 남북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무슨 선전선동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상황을 만일에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한이 협력을 하고 만일에 물꼬를 튼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는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북한에 가서 취직도 하고 원룸에서 살 수도 있고 뭐 거기서 뭐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통일연구원에서 그동안 연구했던 이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제가 이제 그 PM을 했거든요. 거기에 예측한 바에 따르면 만일에 남북 경제 통합이 본격화되면 북한 지역은 최대 향후 몇 년간 20% 가까워 연평균 세계 최고의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요. 그럼 그렇게 원룸 되면 아니라 투룸, 쓰리룸에서도 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건 남북 청소년, 남한 청소년이 아니라 남북한 청년들한테 모두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건 프로파간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휴전선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이 휴전선 남쪽에서만 상상하지 말고 휴전선을 뛰어넘는 상상력을 발휘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휴전선은요 높아서 못 뛰어넘어요. 네. 거기 가면 통문이 있어요. 그 통문으로 충분히 드나들 수 있고요. 지금 뭐 대선 국면이고 많은 주자들이 이 새로운 청년들에게 약속을 하지만 한반도 평화 경제가 답입니다. 한반도 평화 경제만큼의 어마어마한 임팩트, 또 한 번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임팩트는 한반도 평화 경제 외에는 없어요. 감동적이네요. 이 한반도 평화 경제가 잘 실현이 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장미가 정말로 탐스럽게 잘 성장할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그 몇 번의 긴급 정세 분석을 해왔지만 그나마 오늘은 반가운 주제를 가지고 있게 됐어요. 그죠?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런 남북 통신선 재개를 계기로 남북 관계 앞으로도 더 좋은 소식들이 계속 더 많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박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마이크 마음에 드셨나요? 네, 마이크 마음에 드십니다. 네, 코로나가 계속 기승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코로나도 그리고 더위도 잘 이겨내시고요. 건강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